두 번째 시간 사회복지 정책의 발달, 사회보험 시대에 있어서 독일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보험 제도는 1880년대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독일이 사회보험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이유는 바로 계급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산업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급속한 도시화, 노동계급의 형성,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 등으로 전통적인 지배계급은 지주계급, 신흥자본계급, 노동계급 사이에 치열한 계급 갈등이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위해 채찍과 당근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채찍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들이었고, 당근은 노동자 계급을 체계 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 즉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사회보험 제도에서 도입한 비스마르크의 최초의 것은 1883년 제정된 건강 질병보험입니다. 보험료는 노동자가 3분의 2, 고용주가 3분의 1을 분담하고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은 해당 조합원들이 대표자들이 통제하도록 하였는데요. 재보험은 노동자들이 모두 배제된 채 자본가들이 조직을 독점하여 재보험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습니다. 대신 독일 제국 보험공단의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요. 퇴직 및 노령 연금보험은 정액기초연금을 국가가 직접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비스마르크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부분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연금을 받게 되면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 국민들로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유와 어찌됐든 독일은 산업화가 늦게 진행되기는 했지만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높게 평가할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국민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은 1911년 로이드 조지 자유당 정부가 독일 사회보험 제도의 영향으로 국민보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1911년에 자유당 정부의 개혁을 주도했던 조지와 처칠에 의해 추진된 이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들이 국민보험법을 제정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상호구조 조직인 공제조합의 상당 부분이 재정적인混乱문제에 직면했고 영국 내 사회주의 부활에 대한 지배계층의 우려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 자유주의 개혁파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입장은 피보험자가 가출한 돈으로부터 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념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빅토리아적 자조의 미덕에 잘 합치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지는 사회보험을 강제된 자조로 생각했으며 급여 수준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만큼 충분해서는 안되고 국가 부담도 적어야 하며 재정은 노동자와 고용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처칠은 보험 자격을 얻으려면 기여를 해야 하고 자격이 없으면 혜택도 없다는 논리를 가졌습니다. 한편 국민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본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의료 관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노동인구의 절반이나 되었으며 그들은 빈민법에 의하여 낮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탄생한 건강보험은 실업의 요인인 질병을 감소시켜 국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는 공제조합, 보험회사, 의사 등과 같은 기득권 집단들과의 장시간 협상을 거쳐 탄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미 조합원들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있던 공제조합은 정부와 경쟁하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제조합에게 건강보험을 맡김으로써 이들을 토속하게 됩니다.
한편 보험회사에서도 반발을 많이 하였는데요. 보험회사들은 사망보험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을 우려해 미망인 급여와 고아 급여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정부 입장에서 보험회사를 끌어들이면 별도의 운영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므로 이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공제조합 하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공제조합이 항상 진료비를 깎으려 했으므로 의사들이 불만을 가진 상태였지만 정부 의료를 편입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논쟁 끝에 건강보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연소득 250파운드 이하, 16세에서 70세의 모든 육체 노동자와 연소득 160파운드 이하의 비육체 노동자가 되고, 집행조직은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치적으로 행하도록 했으며 이윤 추구는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5,000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강보험조합으로 인정하였고, 조합 설립은 기존의 공제조합, 노동조합, 민간의 보험회사에서 가능했으며, 노동자는 어느 조합이나 가입만 하면 됐습니다. 만약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자가 있으면 정부에서 직접 관리했으며 우체국에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험료 납부는 균일제로 했으며, 남자인 경우 주당 4펜스, 여자인 경우는 주당 3펜스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사용자는 주당 3펜스를 징수하였습니다. 급여 지급은 병이 들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남자는 주당 10실링, 여자는 주당 7실링 6펜스의 질병수당을 받았고, 수급기간은 3일간 대기한 후에 26주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주당 5실링을 질병수당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실업보험을 살펴보면 본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업에 노출되었을 경우 아무런 대책도 없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납부한 노동자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실업보험이 제정된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처칠이 실업 문제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던 베버리지의 도움을 받아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한 산업 분야를 한정하고, 약출 방식, 국가의 보조, 보험료에 비례한 급여 책정 등을 기본 틀로 하는 실업보험을 입안하게 된 것인데요. 본 보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은 경기 변동에 민감한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주당 2펜스씩, 2펜스의 반씩, 정부에서 1펜스의 3분의 1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 지급은 최소 15주간으로 규정하여 남녀 차별 없이 일률적으로 일주에 7실링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보험료를 완납한 자에 한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국민보험은 노동자 계급의 성장에 대한 우려와 그들을 정부 내로 포섭하려는 음모론적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비스마르크의 사회 입법과 흡사하지만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초석으로 작용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국민보험법을 다시 짧게 요약한다면, 1911년 로이즈 조지 자유당 정부가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영향으로 국민보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영국은 1906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이 장시간 노동, 여성과 아동의 노동착취, 도시화, 빈곤 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의 빈민법과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사회복지 정책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이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빈민법 개정을 위한 자유당 정부는 선거에서 승리하자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1905년 해밀턴을 위원장으로 하는 빈민법 왕립조사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왕립조사위원회의 위원은 18명으로 구성하고, 그 역할은 빈민법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안을 조사하여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 차이로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면서 다수파 14명, 소수파 4명으로 분리되어 각기 다른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수파는 빈민법의 존속을 인정하고 부분적 개선을 주장한 반면 소수파는 빈민법의 전면적 폐지를 하고 그 대신 보건, 교육, 주택, 사회보험 등의 예방적 대책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빈민법의 징별적 성격을 보다 인도적인 공적 구조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에 합의함으로써 일련의 사회 입법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색에서 자유당 정부는 다수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1906년에서 1915년까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 법령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요. 이 시기 영국에 도입된 주요 사회복지 제도는 실업노동자법, 노령재해 폐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보험법은 재정을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조달받는 즉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이었다는 의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복지국가 시대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33년 루스벨트에 의해 추진된 입법을 의미하는데요. 본 법은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연금, 주정부가 관장하고 연방정부가 재정을 보좌하는 실업보험, 공공부조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의 경제위기 속에서 1933년에 당선된 루스벨트는 같은 해 3월 특별의회를 소집하여 적극적인 불황 대책을 위한 긴급은행법, 농업조정법, 그리고 국가산업부흥법 등의 법안을 입법화하는 1차 뉴딜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루스벨트의 1차 뉴딜 정책은 1935년 5월 27일에 대법원이 국가산업부흥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요. 결국 그 대안으로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2차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와그너법과 함께 1935년 8월 15일 루스벨트가 서명함으로써 발효된 사회보장법이 이것을 말합니다. 먼저 노령연금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임금의 2.5%에 해당하는 각출료를 부담하면서 충당하였고 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65세가 되면 지불되고 그 액수는 퇴직자의 퇴직전 소득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험료 납부는 4인 이상의 노동자를 둔 사업자에게 임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각 납출료를 부과하여 충당하기로 하되 1936년에서 1936년에 한하여 경기 회복의 정도에 따라 1%에서 2%로 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고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해고일이 낮은 사용자에게는 급료세를 감면해주는 특별 감면 제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공공부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령 빈민, 맹인, 요보 아동으로 하고 각 주가 공공부조 제도를 수립하면 그 재정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연방정부가 보조하여 신체장애 아동, 고아, 신생아, 산모를 위한 주정부의 공공부조에 대해서도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3세기를 이어온 빈민에 대한 지방책임이라는 원칙이 폐기되고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정책이 제도화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의 사회보장은 실질적으로 소득의 재분배보다는 경제의 회복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인데 노령보험을 도입하여 노인들을 조기에 퇴직시킴으로써 실업자를 줄이고
직장을 찾는 사람들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사회보장 역시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에 큰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의 사회보장법 그리고 복지국가 시대인데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과 함께 시민 계급의 힘이 강해지므로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국가는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국가가 출현합니다. 복지국가는 자비나 온정의 관점이 아니라 시민권으로서의 복지를 제공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과 시민 계급의 정치 성장에 따라 1970년대 오일쇼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회보험 시기에 이어 도래한 단계가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 등으로 구성된 복지국가 시대입니다. 본 시기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자 계급뿐만 아니라 시민 계급의 세력이 강해지고 이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국가가 관철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삼인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시장 불안정성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회연대, 소득과 부의 평등한 분배,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체의 노력 등을 추구하였던 시기입니다. 복지국가는 자비나 온정의 관점에 안고 시민권으로서 복지를 제공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호황과 시민 계급의 정치 성장에 따라 1970년대 오일 쇼크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되기에 이른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복지국가 시기의 시작점으로 베버리지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영국 노총 TCU가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의 전시 연립정부 무임소 장관인 그린우드에게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이 사기 재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실업보험 전문가인 베버리지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는데요. 베버리지는 원래 인도 랑푸르라는 곳에서 출생하여 옥스퍼드 대학교 베일리얼 컬리지에서 교육을 받았고 1903년 토인비 홀의 부관장으로 임명되면서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919년부터 런던 정치경제대학 학장으로 재직하였고 1937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학장에 선출되었으며 왕립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결국은 1941년 6월에 발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즉 이것이 베버리지 위원회에 의해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은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르릅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국가 재건을 위해 결핍, 무지, 질병, 불결, 나태의 5대 악을 극복해야 하고 사회보장보험에 있어서 개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최저한 이상의 수준을 준비할 수 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 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자발적 활동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와 개인의 역할 분담 등을 강조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6대 원칙, 3대 전제 조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전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베버리지 보고서는 포괄성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정액 객출의 원칙, 정액 급여의 원칙, 행정통일의 원리, 그리고 피보험자 분리의 원칙 등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보편주의에 근거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 특성에 걸맞는 적용 대상이나 욕구 보장에 있어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급여 적절성의 원칙은 급여 수준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액 가출의 원칙과 정액 급여의 원칙은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급받는 원리이고, 행정통일의 원칙은 효율성 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 공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통일된 가출료를 납부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분류의 원칙은 사회보장 대상 인구를 취업 연령 중심으로 고용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임시직과 시간제 노동자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미취업 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 노인 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 조건이 필요해야 하다고 했다는데요. 여기에는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 그리고 완전 고용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포괄적인 보건 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완전 고용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버리지 보고서는 국민 여론에 입각한 광범위하고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실제로 각종 사회보장 정책으로 입법화되어 영국의 복지국가 탄생뿐만 아니라 프랑스, 서독 등 유럽 국가들에게 높은 수준으로 영향을 미쳐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영국은 1944년에 오랫동안 유지했던 빈민법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청을 설치하여 새로운 사회 입법들을 차례로 마련하기 시작했는데요. 복지국가에 입문하는 최초의 복지 프로그램은 1946년에 국가건강서비스법과 국가보험법이 있습니다. 국가보험법은 가입자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 및 고용 상태에 따라 기여액을 다르게 하였으나,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동일 급여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급여는 실업, 임신, 질병, 재해, 배우자 사망, 퇴직 사망 7가지에 해당되어 지급되는 것이었으며, 각각 해당 항목에 대한 급여 수준이 달랐습니다. 1948년 제정된 국가부조법은 국가보험법에 의해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국가부조법이 제정되면서 전통적인 빈민법은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는데요.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 원칙인 6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성의 원리로 모든 성인들이 수입의 중단을 초래하는 모든 종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에 대처되어야 한다는 원리로서, 그 사회적 위험은 질병, 실업, 노동력 상실, 노령, 사망, 출산 등이었습니다. 보험 적용의 범위를 중상계급과 상류계급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보험의 원리로 모든 보험급여는 고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국가에 의해 가출되는 보험료 징수에 의한 기금에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액약출, 정액급여의 원리로 베버리지는 가난하든 부자든 동일한 보장을 위해 동일한 기여를 해야 할 것이며, 부자는 납세자로서 더 많은 기여를 국가 재정에 하게 되고,
수직적 분배가 가능한 무증서 구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저는 영국민 정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적 최저급부 원리로 사회보험의 목표는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소득 보장이며 급부 수준의 결정 요소는 과거 소득이나 기여가 아니라 급부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 생존 수준 보장이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로 분리의 원리는 사회보장 대상 인구를 취업 연령으로 4가지, 미취업 연령을 기준 2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체금의 통합의 원리로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 하에 각 지역의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하며 그것으로 당시까지 사회보험을 운영하여 온 보험조합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국가의 정착기인 1920년에서 1945년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국민 총생산의 3% 정도를 복지 분야를 위해 지출하기 시작한 1920년에서 1945년까지로 대규모의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으로 국민 상호 간의 헌신과 차별 없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싹트게 되어 복지국가 발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요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교시에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